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유엔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여야 대표 영수회담을 통해 협치 강화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동까지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먼저 3박 5일간 방미 외교 성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다양한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상당히 좀 알찬 외유였다고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참 좋았다, 우리나라에게. 네.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이렇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120개국의 그런 정상급 인사를 앞에 놓고 우리가 평화 공세를 하고 대북에 이제 이게 연설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인간적인 교감, 개탄스럽다는 발언을 서로 웃고 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소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향해서 미치광이 늑다리 미치광이다, 깡패다 이렇게 말했던 것보다도 더 저는 걱정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강성 발언입니다. 이게 막말이. 북한에 대한 파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막말 공세 차원에서 그치면 좋을 텐데 네. 이게 혹시 과거 2003년 이라크 침공처럼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에 그런 이제 저희들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과는 잘 끝났지만 우리가 앞으로 좀 미국과 관계도 좀 긴밀하게 좀 더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장님도 방미 외교 성과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3박 5일이지만 저는 많은 성과를 일단 냈다고 보고요. 대표적인 게 일종 북핵 문제 해결의 그 방법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2375호 이거에 따라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결국엔 대화로 해결하는 평화 원칙을 저하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북핵 리스크 이런 거론이 있었는데 이런 걸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는 점. 또 하나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한국의 대북 지원 800만 불 이거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굉장히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늘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오늘 또 청와대 관계자가 백악관 관계자하고 통화해서 미국 측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의 언론 보도는 삼국 공조의 균열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화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 이런 거와 가까웠지만은 우리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닙니다만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말폭탄 전쟁이 오고 간 것들은 어떤 요 유엔에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해법을 중간에서 조율을 하면서 잘 그런 강경 대치로 가지 않도록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3박 5일간의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국내 현안 또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일단 5당 지도부와의 회동이 예정이 돼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매번 회동을 거부하고 있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득실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참석을 했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야당과 같이 원오브댐으로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깊숙한 어떤 딜이라든지 뭔가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차라리 불참을 할 경우에는 딴주건다 발목을 잡는다 오기 부린다라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전선을 형성해서 야 3당의 어떤 굳건한 그런 협치 체제를 형성을 해서 거기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히 좀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불참하는 것이 네. 비록 여론은 부담스럽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득이 더 많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쪽은요, 저는 좀 107석의 어떤 거대 야당의 어떤 대표이기 때문에 다수 부담을 무릅쓰라 좀 독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리도 마련하고 네. 그리고 외유 전후에 좀 더 전화 한 번 할 걸 더 좀 두 번 하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조금 더
좀 공을 좀 들이는 것이 아하. 현실적인 저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으로 득이 더 많다고 보시나요? 일단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청와대 회동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용적으로는 일단 자기가 이제 그쪽 주장에 따르면 일종의 들러리 서는 역할밖에 못하고 예. 결국에는 얻어낼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결국에 만나게 되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제 논의하게 되고 거기서 결국에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뭔가 초당적인 협력의 기본적인 합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현재 외교안보 정책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복지 확대 정책, 그다음에 또 이 방송에 관련된 방송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또 입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줘야 되는 완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고 나와서 또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어서 일단 참석을 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회담 형식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까지 포함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내가 제2인야당 대표인데 여러 사람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이왕 만나게 되면 1대1로 만나서 할 소리 있으면 하고 그다음 또 얻어낼 거 있으면 얻어내는 그런 실리적인 접근법을 취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도 지금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비교섭 단체인 정의당도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일부 야당은 포함시키지 말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좀 접점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당분간 접점이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국당은 여야정 협의체 사실은 속내는 여야정 협의체를 거부는 하기가 정면으로 거부하기 좀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 참여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형식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를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왜 비교섭 단체인 정의당 6석 교섭 단체가 원래 20석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네. 6석인 정의당이 참여를 하느냐? 근데 정의당이 참석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군 또는 응원군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여를 반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의당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당 입장에서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 어떤 많은 취재 경험으로 볼 때 네. 과거에 공식적인 이런 모임에는 교섭단체가 아닌 데들은 제외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의당을 굳이 여야정 협의체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렇게 일시적인 무슨 모임이나 회담에는 참여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상설적인 협의체나 이런 데는 비교섭 단체는 제외해온 게 많은 관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 방금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사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 부분 맞다고 보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오히려 정의당을 참여시키는 걸 허락할 경우에 훨씬 더 국민들이 볼 때도 여론도 좋을 텐데 예. 굳이 그런 부분을 좀 고수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정의당이 의석이 6개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상당히 심리적으로 든든하죠.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협조적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든든한 우군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뭔가를 자유한국당에게 주거니 받거니 좀 깊은 대화를 나눠야죠. 네네. 무조건 뭐 된다,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예, 한편 김명수 인준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민주당은 한숨 돌렸지만 여소야대 위력을 굉장히 절감을 했을 텐데요. 앞으로 국민의당과 어떤 구도를 형성해 나갈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딱 짧게 한 말씀 말씀이면 절실하고도 진지한 네. 기브 앤 테이크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당에게 도와달라 이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했던 10여 건의 소를 표결 직전에 소송을 취하해줬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빅딜이다라고 다른 야당이 이제 반발을 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하기로 국민의당에게 협상을 했고 거기를 받아들여서 김명수를 법안을 통과시켜줬다라는 이른바 하여튼 빅딜설이 네. 있는데 그걸로 이제 다른 당 이제 야당은 이제 반발하죠. 그러나요 정치는 어차피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딜 진지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에게도 네. 유사한 케이스로 진지한 현실적인 기브 앤 테이크는 앞으로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이 협치를 위해서는 좀 더 긴밀한 접촉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예, 그런 예. 말씀이셨는데 이번에 국민의당은 뭐 상당히 좀 자평을 자신 있게 하고 있죠. 뭐 박지원 전 대표는 뭐 리딩 파티로서의 역할을 보여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정작 그 지지율은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현재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비유하면 좀 국민의당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아, 역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국회의 의사 결정이 국민의당의 의사 결정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일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결국에는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부결이 됐고요.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는 결국에는 국민의당이 찬성을 많이 해줌으로써 가결되는 이러한에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선도적 정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네네. 뭔가 국민의당의 결정이 결국에 국회의 결정으로 되는 이런 식으로 된 점에서 굉장히 위력을 40석의 위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김일수 후보자의 이 부결 때는 조금 오르는 듯한 기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다시 김명수 후보자가 가결되면서 다시 오르지 않은 거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오르지 않느냐? 결국에 뭐냐면 이 캐스팅 보트를 진 정당은 잘하면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다 얻어오지만 네네.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양쪽으로부터 지지가 다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당 편을 들어주면 지금 현재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한국당이라든가 이 보수 야당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면 또 여당으로부터 적폐 연대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양쪽으로 갈라진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데서 이 중도의 목소리가 별로 먹히지 않고 지지자들이 양쪽을 떠나버리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이 극복을 하려면 한번 큰 어떤 비전과 새로운 어떤 노선을 제시해가지고 그걸 끌어들이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에서 동의하면서 지지도가 국민의당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시쳇말로 쿨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무대 처음이 인사 문제도 그렇고 이번 과정에도 그렇고 애매모호하고 애간장을 태우고 이리저리 가다가 마지막에 결국 마지못해 해주는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사실 지켜보면서 네네. 안철수나 국민의당 입장은 뭐냐라는 부분들이 자꾸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결이 돼도 혹은 가결이 돼도 똑같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안이 가결이 된 다음에 200개 정도가 이제 인터넷 댓글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반반입니다. 야 잘했다 국민의당 너희들 막 칭찬하고 또 하나는 너희들 뭐냐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똑같이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현안이 생길 때는 사실 국민의당이 초반에 명백하게 그 입장을 밝혀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칭찬이면 칭찬, 비판이면 비판 이렇게 받는 거를 기꺼이 해야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취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네네. 지금과 같이 똑같이 기껏 고생하고 나중에 요거도 먹는 그런 빗줄 계산부 신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두 분 모두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뭐 최근 MB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원래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어떤 격한 발언을 이렇게 하지는 별로 않는 거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진짜 경계선을 넘는 이런 발언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지금 현재 이 적폐 청산 작업이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로 이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의원이 옛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반발 심리가 표출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부싸움 때문에 때문에 이 전직 대통령이 부부싸움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이거는 사실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런 점을 갖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오버한 발언이다. 네. 이런 측면에서 근데 이렇게 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 하는 거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제 단지 무슨 근거가 있느냐, 뭐 청와대 수석 때문에 혹시 뭐 들은 게 있느냐라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신문 언론들이라는 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한겨레 신문의 언론 보도에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돈 일부가 그 박연차 회장으로 돈 받은 일부가
단순히 빚 갚는 데 쓰인 게 아니라 미국에 집 사는 데 쓰인 거 알고 충격이 예. 크셨다. 그러면서 여사님이 대통령 옆에 같이 있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를 아마 인용을 했는데 이거를 갖고 이 말도 사실인지 여부를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이거를 갖고 부부싸움이라고 어쩌고 여기 다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하여튼 너무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고 청와대도 공격할 수 있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죽음 이 부분은 사실 그 정치적 금도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세게 공격을 했다. 이건 네네. 일종의 이제 상처에 뭐 소금을 뿌리거나 헤집은 그런 것과 다름없는데 사실요 이 문장들은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은요 보면 상당히 셉니다 발언이. 권양숙 여사 이런 표현이 없고요. 권 씨는 가출하고 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뭐 죽음 뭐 자살을 뭐 혼자 남은서 자살을 했다. 그리고 네네. 나서 그 한을 청와대가 풀겠다고 이제 와서 적폐청산 내세워서 정치 보복에 헝칼 휘두르고 그리고 그런 그 망나니 구판을 말에 집어치워라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이 강도 높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금도를 자기 아주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나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좀 강력한 대응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경수 의원은 또 어떤 타협도 없다. 예. 뭐 법적 책임 준비하고 계시라.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태인데 실제 이게 법정 공방까지 확산될 전망이 아마 있다 좀 이렇게 그럴 봐야 것 되겠죠.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 김현 대변인도 논평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부관 잠시라 다름없고 그리고 무슨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이건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건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아마도 법적인 그런 수순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합니다. 네.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김명수 인준안 표결 결과를 두고 내분이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당론을 거부하고 하태경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전대를 통한 단일 대우 재정비 계획은 가능한 걸까요? 저는 지금 바른정당이 그렇지 않아도 내홍이 있는 상황인데 통합파와 자강파가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이 표결 과정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이 당론을 정한 것과 반대로 자기는 찬성을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힘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국회의원은 이런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당론을 떠나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원래 투표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론을 일단 정하면 정치적으로 이제 당론을 따라 중에 앞으로 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에서의 활동하는데 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론을 많이 따라주는 게 관례인데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하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파에 가깝고 하태경 최고위원은 뭔가 이 자강파 내지 독자파라 그럴까요? 이 하태경 의원은 김무성계나 김유승민계가 직접적으로 어느 계는 아니에요. 예. 본인이 아마 자기 독자적 노선이 강한 이런 사람인데 이 과정에서 결국엔 11월 13일에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제대로 되겠느냐. 네. 그 전에 친한국당 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좀 나눠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그 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22일 날 원내 대책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그런데 원내 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지역 행사를 위주로 빠져버렸는데 이게 이제 이런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11월 13일 날 전당대회가 있는데 지금 말이 두 파지 사실 자강파, 통합파, 독자파 이렇게 네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지 네. 더구나 이번에 이제 이 독자 표결을 했던 하태경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대표 지금 출마를 선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네 분이 이 시간이 갈수록 네. 훨씬 더 지금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다른 당과의 통합 논의에는 속도가 더 붙지 않겠냐 이런 예.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무성 의원은 뭐 정진석 의원과 함께 열린 토론 미래를 이미 출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 김무성 의원 생일에 또 양당 통합파들이 모여서 좀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당과의 통합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통합은 불가피하고 네. 실제로 좀 물 밑에서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게 내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완전히 우리는 필패
있고 완전히 자칫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이 아주 극도로 심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지 네네. 방법의 문제지 양당의 통합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그래서 아마 다른 정당이 다 일시적으로 다 가지는 않고 상당 부분이 가는 이른바 흡수통합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 바른정당이 지금 현재 20석 원내교섭단체 지금 턱걸이인데 이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교섭단체가 무너지면 상당히 흔들릴 것 같아요. 교섭단체가 무너지면 언론의 관심도 확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다 네. 보면 저는 이 바른정당의 다수는 지방선거 전에 한국당과 통합할 거로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부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의 직계 몇 사람은 아마 거기에 한국당으로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국민의당하고 손잡는 일이 있고 또 아주 극히 일부는 네네. 현재 정계 재편이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재 여당으로 아주 극히 극소수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잠깐 국민의당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정운천 위원과 이현주 의원이 주축이 돼서 네. 이 국민통합 포럼을 또 출범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좀 어떤 계기가 돼서 국민의당과의 어떤 통합이나 연대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바른정당 의원의 다수 의원은 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념상으로 볼 때 보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에 일부는 아까 같지만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하면서 뭔가 중도라는 데서 중도 개혁이라는 데서 공감대를 계속 찾으면서 일부는 국민의당으로 가서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그런 게 실제로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양쪽의 국민과 바른정당은 네. 할 듯 말 듯 하다 결국은 하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마 연대는 어느 정도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국민의당의 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파와 또 유승민 파 간에 상당히 서로 그 연정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 모임도 만들고 잡을까 말까 손까지 잡고 하지만은 같이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나. 다만 극히 일부가 네. 몇 명이 이제 빠져나와서 또 참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양쪽이 이렇게 합당할 가능성, 이런 가능 또 크게 상당히 연대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은 매우 좀 작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